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집단 휴진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의사단체가 사실상 총파업 준비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 과제를 발표합니다.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성공률은 20%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포항 지역 단층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선 없이도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전자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생체 신호를 30m 떨어진 곳까지 전송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나 전자 피부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극단적 기후의 원인이었던 엘니뇨 현상이 올여름 종료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 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7월에서 9월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 중립일 확률은 40%로 예상되는데 라니냐로 인한 냉각 효과가 조금 있겠지만 온난화를 막을 정도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개원이 의대 교수들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한 투표를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합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로 집단 휴진, 이른바 총파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전공의 마음부터 되돌리기 위한 퇴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와 규모, 시기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또 5일엔 의대 교수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이어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셈입니다.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이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시키는 게 의협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갈등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개헌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유화책도 내놨습니다. 증언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지 않아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료 병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9월 2일 예년처럼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기로 해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돌입 시 중증, 응급 환자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풀 예정인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서가 받아들여져도 현 상황에서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내부 SNS를 통해 오늘 전공의 사직서 관련 정부의 발표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자신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바꿔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4곳 등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은 오늘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들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9개 대학이 개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최다 응시자를 기록한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적용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공교육 과정 내용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난이도를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BS 교재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간접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와 영어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 지문 자료를 활용하고 수학과 사회과학 탐구는 사고력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출제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모의평가는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치러지며 모두 47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는 졸업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이 8만 8천 명 넘게 지원하며 통계를 공식 발표한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강진이 발생한 노토 반도에서 이번에는 규모 6.0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침 6시 31분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의 여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5.9로 추정했다가 분석을 통해 6.0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질 수 있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올해 초 7.9의 강진으로 이미 일부가 파괴된 가옥은 복구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俺もびっくりした。今壊れていたのもちょっと幹の方に傾いてたので、ああいうのやっぱりね早く取り壊すとか。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시카 원자력 발전소도 별다른 이상이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志賀原子力発電所及び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につきましては、現在のところ異常があったとの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일본 기상청은 몇 개월 안에 이 같은 규모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今回起きたものと匹敵、もしくはそれ以上の地震がまた数ヶ月後に起きるという可能性も否定は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60명에 이릅니다.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1,700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어지는 강한 여진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하와이 섬의 활화산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이 화산이 분화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이번에 용암이 분출한 곳과 같은 지점에서 분화한 것은 1974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미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관측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0시 30분쯤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내 킬라우에아 칼데라의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새로운 용암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웹캠 영상에서 용암이 길게 갈라진 틈에서 분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빛이 보인다며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용암이 분출한 것은 1974년 12월로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를 몰고 온 엘니뇨 현상이 종료되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기상기구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세계기상기구 WMO와 국외 16개 기관의 공동 연구 자료에서 올여름 엘니뇨가 종료되고 중립 상태로 이어지거나 라니냐로 전환될 확률이 각각 50%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에서 9월은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 중립일 확률은 40%로 예상됐습니다. 엘니뇨가 종료됐던 해에 여름철 우리나라는 기온과 강수량이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니냐는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냉각 효과가 있지만 WMO는 온난화 영향이 변수로 남아있어 라니냐가 도래한다고 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양상이 주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감시구역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으면 엘니뇨, 0.5도 이상 낮으면 라니냐, 온도 편차가 0.5도 이하면 중립으로 정의합니다.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브라질 남부 홍수와 관련해 화석연료 남용과 기후변화 등이 폭우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인 WWA는 현지 시간 3일 연구 보고서 요약본에서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주에 2주간 3개월치 강우량이 기록됐다며 이는 100년에서 25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WWA는 4월 말에서 5월 초 브라질 남부에 발생한 홍수로 영국 면적과 맞먹는 히우그란지 두술 전체 90%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WA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을 2배 이상, 폭우 강도를 6에서 9%가량 각각 높였고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번 같은 홍수의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커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 등의 영향으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천연기념물 사냥이 1,000마리 넘게 떼죽음 당했는데요. 사냥 사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매장하거나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처리되도록 산속에 놔둬도 되는데 굳이 수거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산속에서 발견된 1년생 사냥 사체. 부패가 진행됐고 다른 동물이 먹이로 삼은 흔적도 보입니다.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폭설 등의 영향으로 떼죽음을 당한 사냥은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는 연평균의 10배 이상으로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여 마리는 산속 등에서 수거한 뒤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땅에 묻거나 소각했습니다. 소각은 10kg에 10,000원가량 비용을 주고 의료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모두 천연기념물인 사냥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예산입니다. 더욱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채 냉동고에 보관 중인 사체도 500마리에 이릅니다. 국가유산청은 혹시 모를 감염병 등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검한 결과 감염병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염병에 걸려서 죽은 애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삽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자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체를 굳이 수거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동물의 먹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서 썩어가지고 거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산 속에 있는 거는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등산로나 도로 주변이 아닌 산속에서는 사냥 사체를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잘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말고도 평양 근처 강선 단지에도 있습니다. 이 강선 단지 쪽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별관 건물 증축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 평양 외곽에 있는 강선 핵시설 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본관 건물 뒤쪽으로 길이 120m 새로운 벽이 세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별관을 짓는 것이라는 추정이 당시에 나왔는데 해당 건물이 최근 외관상 완공 단계에 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단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월 말 강선단지 별관 공사가 시작돼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추가하는 게 별관 증축 목적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언론은 강선에 약 8,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확장 작업으로 인해서 1만 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이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헐적인 냉각수 배출이 관측되고 있고
우메가와터급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의 작동 징후도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태로 보인다고 그루시 사무총장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실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탐사 시추를 거쳐 실제로 가스와 석유 생산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섣불리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 뒤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유국 대열에 오를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동해 가스전으로 95번째 산유국이 됐지만 2021년 모두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에 더해 석유까지 생산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진짜 산유국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에너지의 자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국내 산업과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부에 간섭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급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되겠죠.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만큼 수입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정부는 남은 부분은 해외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 성공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정부는 개발 성공률이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석유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추라는 게 요만한 게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꽂히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기대는 크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시추 계획 승인에 전문가들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진 우려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에 출연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40억 배럴이 최대치고요. 어쩌면은 35억 배럴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패해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포항 영일만 지역에는 단층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하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나 이 석유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단층 지대를 건드리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원은 포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원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지역의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지진의 위험이 감지가 되면은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전자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선이 없이도 외부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몸속 장기에까지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전자피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전자피부 속 압력 센서가 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센서로 근육의 떨림을 측정해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질병 치료나 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까지 전자피부가 가져올 혁신에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센서가 피부처럼 느끼고 피부에 착 붙고 유연하게 구부러져도 선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안테나는 이렇게 비틀거나 늘리거나 쑤셔도 정상적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안테나 전자 피부인 겁니다. 센서가 감지한 근육 움직임이 무선으로 전송돼 패드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뇌파, 피부 온도, 신체 움직임과 같은 신호를 30m 떨어진 곳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실리콘에 세라믹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 면적이 늘어날 때 급격히 떨어지는 유전율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신축성 디스플레이 또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생체 이식형 디바이스 아니면은 옷감 형태의 이런 텍스타일 형태로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술 이전과 상용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AI에 학습시킬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우수 사례인 응급실 방문 AI 예측을 소개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명정보란 데이터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는 일부 삭제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가명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을 가명 정보 결합이라고 하는데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진료 명세서와 건강보험 청구 정보 등을 결합해 소아 환자가 언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할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를 통해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명 정보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현지 시간 오는 5일 유인 시험 비행에 재도전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1일 문제가 발생한 발사대 지상 지원 설비에 대한 점검 작업을 벌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다양한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 카드의 서브셋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품 중 하나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타라이너는 지난 1일 2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를 불과 3분 50초 남기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카운트다운이 멈추면서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달 6일에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시도했지만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로켓 상단 밸브 오작동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스타라이너의 유인 시험 비행은 2022년 5월 무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지는 시도입니다.
정부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관련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분위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로 앞으로 시추와 품질 분석 등 중요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